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의 그 핵폭탄이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우리나라의 이제 위안부 문제의 왜곡이라든가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이용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다 밀어버리면 유엔에서 인정했다.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 보고서, 그 다음에 맥두골 보고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쿠마라스와미의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위안부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거기 갔느냐, 그렇게 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군 위안부였느냐,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로 이 위안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위안부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좀 지우면 뭡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여자 아니고 여자, 남자도 물론 남자가 있겠죠. 남자가 있는데 남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국권 상실기, 저는 일제 강점기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국권 상실기, 우리의 국권을 상실한 1910년부터 1948년까지예요. 45년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국권 상실을 당했다기보다도, 미군에 의해서 당했다기보다도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할 때까지 우리 국권 사실상 없었죠. 우리가 외교권 행사할 수 없었고 국민주권 행사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사람 살아가는 건 전부 다 돈 아닙니까? 돈. 이 땅에 경제활동은 남자들은 주로 거의 다가 노동시장을 가는데 왜? 배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취직할 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또 나름대로 또 신여성들도 막 있습니다. 소설도 쓰고 신문,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읽어보면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발표할 수 있느냐?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상담하는 것도 또 신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악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특히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그런 최영신 같은 사람도 많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것은 극히 일부죠. 나머지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빈곤이죠. 빈곤합니다. 이 빈곤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의지와 상관없는 것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취업 못하고 그렇게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 그 나락의 세계를 이제 내몰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들이 이제 주로 몸을 파는 여자, 이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빠지느냐? 결국은 첫째는 부모가 자식을 파요. 부모가. 왜? 입을 들기 위해서. 또 부모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동생이 형수 파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딸 파는 경우, 어머니가 딸 파는 경우, 신문 보면은 막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시집간 딸을 꼬드겨서 집어오라 그래서 팔아버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돈 떨어져서 마누라 팔아버려요. 그런 기사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또 이렇게 이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거죠. 교육교양 인권사회학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날 따라가면 좋은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입고 할 거니까 가자. 그러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몰라. 배운 것도 없죠. 그리고 독립만 살았는데 그 넓은 세상이 어떤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업 사기를 해서 가는 경우. 이런 두 가지 부류가 부모가 팔고 취업 사기를 해서 가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쪽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면 그러면 위안부는 뭐냐?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국외로 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다. 국외로 가고 국내로 하는 거. 특히 이거는 언제 1930년대 이후,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때 주로 외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 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인데,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면 전부 다 일본군 위안부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둔지, 주둔지 위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둔지 위안소라는 것은 일본군이 전쟁을 하면서 산악지대, 민간인들이 거의 없는 곳, 그런데 이제 위안소가 있어요. 그러면 주둔지 위안소 아주 외진데, 지금도 전방에 가면 전부 민간인들이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주변에는 뭐 수도 경비사령부 뭐 이렇게 수방사지상 수도방위사령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부대들이 많잖아. 민간인들과 가까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차츰차츰 민간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 그럼 저 밑에 가면은 군 주둔지가 아무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유곽이라고 그래요. 유곽.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유곽이라는 것은 그냥 그 위락시설이죠. 여기 가서 별도 따르고,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매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민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의 관리가 점점 엄격해지는 거죠. 근데 이 아까 국외로, 역외로 온 위안부들에는 뭐 조선인 여자도 많지만은 일본인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인 여자가 가장 많죠. 조선인 여자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중국인,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현지 사람들도 이제 매춘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둔지 위안소는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엄격하게. 왜? 이 위안소 설립 목적 자체가 현지 여인들에 대한 강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의 사기의 저해 요소인 성병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군기가 엄격하게 다 관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완전히 주둔지에 있는 위안소는 위안부들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고, 군인들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포주죠. 위안소 주인. 포주에 대한 관리도 엄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는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위안소 주인들은 그 위안소를 허가를 해준 군부대에 매일 매출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안부가 몇 명 있다, 병이 몇 명 들었다, 그 다음에 임신한 사람들 있다,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병 예방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사쿠, 콘돔을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또 군인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때, 폭력을 가할 때 헌병에 신고를 하면 헌병이 그 군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점 내려올수록 군인들의 관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멀어지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포주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생깁니다. 포주에 대해. 왜?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예요. 이제는 여인들은, 포주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영업 자산으로 삼는 위안부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인들은 인간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만약에 성병이 걸려서
일을 못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학대를 하고, 문제만 일으키면 학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래 같은 친한 사람끼리 앉아서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통제해서 도망 못 가게 하고.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 보면 위안부 증언들이 보면 어떤 증언까지 있냐면은 바늘을 나무판에 꽂아놓고 여자를 그려 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주둔지 위안소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병 걸려온 사람은 어리다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70명을 죽였대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 주둔지 위안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또 그런 증거가 있느냐?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다. 위안부들의 증언밖에 없다. 과연 50년, 60년 지난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남겨놓은 자기들의 일기도 아니고, 일기라도 있으면 그런 데로 신뢰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걸 누가 합니까? 정대협에 있는 사람들이 대항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그것도 재정리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가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언들, 특히 황금주 이런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죠. 606호 주소를 맞았대. 왜 맞았느냐? 606호 주소가 뭡니까? 매독 치료제 아닙니까? 그야말로 획기적인 매독 치료제가 이게. 근데 이 쿠마라스와미 증언집이 황금주는 뭐라 그랬냐면 606호 주소는 피임약이라고 나와요. 606호를 줄 사람 맞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또 가진 아이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살바르산 이거하고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이 있겠죠. 매독이 걸려서 임신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606호 주사가 피임약은 아니에요. 606호 주사가 임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약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유엔 인권 보고서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여기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들은 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방법으로서 성병 검사를 하고 엄격히 관리했다는 걸 여인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게 그게 뭡니까? 이거는 도대체 저는 유엔에서 이런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이것을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난 일본 편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지연의 조선총독부 대하소설 5권짜리 대하소설 읽고 또 이 무슨 홍가 그 사람의 태평양 경제 13일 부대 나오는 그 대하소설 5권짜리 다 읽고 그때 나는 뭐라니 일본은 쥐들놈이라고 했어요. 일본만 상정하는 거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역사 전공이고 역사 전공된 한문학을 했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그야말로 딱 하나,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다 전제를 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춰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쿠마라스와미라는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제공한 대한민국의 정대협의 윤정옥, 신혜수, 이효재 이 사람들 정말 천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성상 여성에 관한 상은 다 거의 다 휩쓸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거짓말 천국이다. 거짓말 천국이 외국의 미국 의회, 유럽 의회, 그 다음에 유엔 인권위에까지 통한 대단한 실력의 거짓말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